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피지컬 AI가 바꿀 패러다임,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미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먹거리가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고경철 전무님은 한 2년 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고 로봇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김재성 그 사업총괄분은 처음이신데 네. 영화배우 오신 줄 알았어요. 과찬해봤어요. 네. 여기서 제가 두 분들 다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 내용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계속해서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우리 고 전무님이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할까요?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네.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는 고용 테크놀로지 기술 전무로 있고요. 저는 지난 20년간 국가 로봇 정책에도 많이 관여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야 가는지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도 AI 로봇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30년간 로봇, 의료 로봇, 또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다 개발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요. 요즘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어야 할 이 피지컬 AI와 로봇이 만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우리 김재성 대표님은 그 다음에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사회 같습니다. 사회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AI 로봇 산업 기술 동향 및 전망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 AX라든가 피지컬 AI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물결이 지금 오고 있고 더군다나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뭐 앞다투어 지금 진출하고 있고 중국의 또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의 많은 로봇 기술과 AI 기술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변화와 세계 각국의 현황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허와 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와 위기 속에서 어떠한 승부처가 있을지 이렇게 좀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피지컬 AI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빅테크가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하나의 거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왜 지금이 피지컬 AI 한 거를 네 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물결이다. 첫 번째로는 우선 두뇌가 굉장히 지금 인프라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VLA라는 그런 모델도 나오고 있고 또 실제 그 엔비디아와 같은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몸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그 부품의 기술이 또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경량화되고 있고 저비용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죠.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쌓이면서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복잡한 동작들이 마치 인간이 사고 영역으로 들어와서 로봇이 마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고령화, 인구의 노동성 감소.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 이 네 가지가 저는 만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안전하지 않은데 로봇가 좀 해서 사고가 좀 그렇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일종의 기술 스택이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기술 스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피지컬 AI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업무 목표를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업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가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간의 지시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기술이 첫 번째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 있죠. 이제 또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물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 기술 스택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요즘 말하는 VLA인데요. 여러분들 LLM이란 말 들어봤고 VLM이란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VLA로 가면서 마지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로 가면서 이제 로봇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LLM이라든가 또는 챗GPT 또 에이전트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액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 스택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변화될 이 산업 기술의 발전상이 경쟁력이 저는 결정된다고 보고 네 번째 스택은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모든 건 설계부터 실행까지가 다 이제 물리 세계를 그대로 가상화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검증되고 또 그걸 내에서 훈련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최적화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많은 중국의 무슨 여러 가지 그 행동 동작 같은 거 보면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대부분 보면은 합성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미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의 정교한 동작들이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 스택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온디바이스 기술에서는 얼마나 그 AI 칩을 잘 만드느냐, 로봇 전용화된 또 이런 칩셋을 만드느냐, 그 다음에 센서와 액추에이터, 또 정교한 손,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는 하드웨어 기술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통합하는 이 통합 능력, 그런 SI 능력으로 해서 이 6가지의 기술 스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피지컬 AI는 그냥 지금 말하는 챗GPT와 같은 사이버 AI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스택을 한번 제가 전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활용도 이 측면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권의 로봇 사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도가 아니라 사용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1등이지만 밀도로는 사용 대수로는 한 4위권입니다. 그래서 4위권이지만 중국이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미 제조 공장이 되다 보니까 로봇 기술 또 피지컬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세계적인 시장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로봇 산업의 거대한 변곡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노동력은 감소하고 제조 자동화도 한계에 돌아서고 AI 성능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휴머노이드 저게 말이 되느냐? 저게 제조 공장으로 들어온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변곡점을 이루었고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특이점이라고 그러지 않죠?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 CES에서도 수많은 로봇들이 등장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경제 지표도 막 변화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주가도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그런 시대에 오는 것이 현재의 전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나요? 예, 조금 좀 천천히. 네,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피지컬 AI의 정의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피지컬 AI는 로봇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능형 로봇의 정의로 내려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AI에게 적용해 본다면 AI가 물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느냐, AI가 그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판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AI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 추론 단계에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제어기는 다 이미 로봇들이 있는 것이고 센서들도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이 추론이라는 이 머신에 잘 녹아들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단방향으로 가지를 않고요. 행동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또 추론으로도 피드백이 되고 인식도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 피지컬 AI의 핵심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 초기 스마트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초기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장에서 급증할 때 그 메이커가 한 30에서 한 50개 정도가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몇 개의 회사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로봇 회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미국, 뭐 유럽 해서 진짜 글로벌 수준에 도달한 회사만 50개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스마트폰이 터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격 뭐 2천만 원대, 2만 불대에 공급하겠다, 휴머노이드를요. 그런 지금 정도로 지금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스마트폰은 애플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많은 용도가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지컬 AI도 제조로 시작을 하지만 물류, 건설, 뭐 가정 서비스, 의료 다방면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초기 스마트폰의 시장 전개 패턴과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자, 엔비디아의 사실은 올해 우리 젠슨 왕이 제시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인프라 또는 플랫폼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넘보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기본적으로 좀 자율주행차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그대로 다 로봇으로 적용해 나간다. 그러한 사례를 다 보여줬고, 제가 실제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든가 구루트라든가 또는 아이작 심과 같은 시스템을 다 접속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뭐 말 그대로 누구나 오픈하고 누구나 가입해서 해당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각종 그 엔비디아가 이번 그 CES에서 상당히 놀랍게 제시한 것은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율주행차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오토모빌 메이커들에게 자기네들의 그 개발 환경을 다 오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테슬라의 그 FSD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정책을 로봇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두 로봇 메이커들한테 우리 시스템을 오픈하겠다. 여러분들 뭐 지금 중국의 유니트리, 유비테크, 뭐 엣지봇 이런 거 보시면은 놀라운 거 보이잖아요. 그거의 실제 학습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 그 다음에 돌아가는 엔진들 전부 엔비디아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서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대로 아이작심이나 구루트 이런 걸로 다 연결돼 가지고 개발자들은 뭐 아주 행복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그 개발 환경을 쓰게 되면은 물론 약간 무거울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그 프로세서들의 뭐 예를 들면 뭐 RTX 4080 이상을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약간의 스펙은 있지만 뭐 그 정도의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런 스펙만 가지고도 엔비디아의 모든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협회나 또는 기업에서 인력들을 양성할 때 뭘 써봤냐? 그걸 물어볼 때 우리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이작심 쓸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옴니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봤느냐, 또는 로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세계 표준이 되고 있어요. 개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뭐 부트 캠퍼스라든가 이렇게 인력 양성해 주는데 기본적인 젊은 우리 로봇 개발자들이 갖춰야 할 뭐라 그럴까요?
자기 스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지금 마치 뭐 우리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냐 뭐 유닉스 진영이냐 뭐 이래가지고 뭐 사실 개발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다 스탠더드화 되지 않았습니까? 로봇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입문을 안 하면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라파고스와 같이 어떤 그런 주류에서 밀려나는 그러한 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사실 오늘 첫 번째도 엔비디아의 그 연두색이었는데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엔비디아 보고서 야 우리나라 굉장히 좀 많이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왔나.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장사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예.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로보틱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도 자기가 시장을 점유 못했을 때 그냥 오픈하는 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안드로이드 진영처럼.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테슬라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도 예. 뭐 오픈한다고 몇 개는 했는데 얘네들 따라올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오픈한다 이런 거고 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나름대로 로보틱스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개가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그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의 핵심에는 다 OS가 깔려 있어요. 누가 어떤 OS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고 뭐 OS는 또 하나의 플랫폼인 것이고 결국은 플랫폼 경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류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의 독창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맞느냐 하는 싸움인데 우리나라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 20년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을 지능형 로봇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단정을 해요. 왜 실패를 했느냐?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근데 독자적인 기술을 따라간 사람들이 미국만 따라간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사실 일본도 좀 웬만큼 한 것 같았는데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좀 존재감이 일본 없어요. 같은 경우는 부품 기술, 뭐 제조 기술은 뛰어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기술에서 너무 글로벌 트렌드를 못 쫓아가고 있고 지금 로봇이 뜬 것도 딱 하나 AI 뜨고 LLM 뜨면서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지컬 AI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젠슨왕이 주장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소위 어피니언 리더는요, 그냥 무조건 빅테크가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저희 고 박사님이 약간 좀 한번 꽂히면은 엄청나게 그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하시죠, 아마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는 플랫폼 경쟁으로 이미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는 이미 수직 통합형 휴머노이드 전략으로 가고 전부 이제 클로즈드 환경으로 해서 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전략이고 뭐 당연히 어마어마한 캐피탈 파워로 밀어붙이니까 아주 뭐 해마다 놀라운 기술로 재밌습니다, 요새는. 기술로 지금 뭐 보기만 손기술도 막 보여주고 있고 뭐 당연히 테슬라 저도 SBS 방송에서도 한마디 했지만 테슬라의 핵심 기술은 구동기에 있어요. 그 구동기를 아주 특수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효율적인 이런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고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특수 설계를 다 하는 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테슬라 저런 동작도 하네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런 게 왜 이렇게 가능하지? 그러면 이건 액추에이터 설계나 감속기 설계를 아주 커스터마이징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 기술, 뭐 여기에 제조에 필요한 기술 저것을 어떻게 대량화해 가지고 원가를 줄이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어 본 그 경험을 가지고 해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뭐 올해 내로 뭐 계속 그 목표 시점은 늦어지고는 있지만 올해 내로 뭐 2만 불 수준으로 뭐 10,000대 이상을 생산해 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죠. 제가 또 하나 질문은 몇 년 전에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는 독일의 그 로봇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제조할 때는. 네. 근데 막 뭐 중국 회사한테도 넘어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왜 걔네들이 뭘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그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로봇은 지능형으로 가고 있고 지능형으로 가는 것은 이제 티칭리스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기존에 있는 그 4대 메이커, ABB, 쿠카, 뭐 파낙 이런 회사들은 전부 티칭 베이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LC 프로그래밍하고 연동한다든가 또 일일이 작업 포인트를 티칭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로봇은 단순 반복만 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지능에 대한 연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꿈꾸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로봇들이 제조 환경에 들어오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를 주죠? 작업 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너가 작업해야 할 환경은 뭐다 하고 설계 도면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요 각도는 20도를 하고 여기는 30도로 하고 그게 티칭인데 그게 아니라 도면을 주자는 거고 작업 지시서를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이거야. 이렇게 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러면은 처음에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노키아나 이런 것처럼 옛날 그 전통적인 네 개의 뭐 예를 쿠가 이런 데는 생각보다 굉장히 수세에 막 팔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의 기술이었는데 로보틱스라는 거가 아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또 AI를 막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의 자동화율이 약 90% 정도이고요. 마지막 레스트 마일리지 10%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90%의 자동화는 그 4대 메이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기계가 못하는 10%의 영역을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 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 마지막을 채우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시장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4대 메이커는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러게 난 그 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 세계 로봇을 다 저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피지컬 AI의 3대 요소 기술, 센서 기술, 제어 기술은 훌륭하죠. 정 가운데 있는 AI 기술에 투자가 없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OS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10년 전, 딱 10년 전이네요. 우리 이제 알파고 사건.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세돌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교수가 10년 우리 기념식을 하는 이벤트를 본 적이 있는데 봤습니다. 10년 동안에 구글 딥마인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지금 딥마인드 중심으로 한 지금 피지컬 AI 기술이 뭐 모든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개발자들은 딥마인드 논문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자료에 다 넣어놨으니까 제가 오늘 말로 못하는 내용들은 우리 오늘 시청자들에게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 전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의 딥마인드 팀들은 무조건 현재 피지컬 AI를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시는 RT1, RT2 모델들, 또 VLA 모델들 아주 훌륭하게 지금 정교한 로봇 두뇌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지금 RTX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오픈하고 있고 당연히 오픈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그 컨소시엄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깃허브로 들어가 보면 소스 다 받을 수 있고 데이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구글은 또 저기랑 약간 다른 행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쿠다나 뭐 이런 거기에 종속을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 구글에서 로봇은 또 얘네들도 하드웨어 이런 거에 또 독립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구글은 일단 하드웨어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글은 기본 하드웨어를 쓰면서 그렇게 아까 정가운데의 로봇의 액션 모델 그것을 어떻게 잘
구사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엔비디아랑은 어떤 관계?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 구글이랑 엔비디아. 엔비디아랑 살짝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피지컬 AI로 가고 있고 엔비디아에는 뭐 구글 모델을 쓰든 무슨 모델을 쓰든 모델은 뭘 쓰면서 그것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OS에 가까운 그런 이제 플랫폼을 그대로 엔비디아를 써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 상당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연히 이제 이 스탠퍼드, 버클리나 학계의 그 쪽을 보면은 전부 아까처럼 엔비디아 팀, 구글 팀하고 다 연동을 해서 다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각종 논문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고 놀라운 것은 논문과 스타트업, 산업으로 다 연결고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스타트업들이 뭐 1조 투자를 받았다. 사실 시리즈 뭐 B, C로 간다는 거 실적도 없고 사실 그냥 기술만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투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논문에 있어요.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가. 그 논문에는 또 어떤 대학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런 피지컬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VC 투자가 결정되는. 우리나라는 자꾸 제품 보자, 매출 보자, 뭐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올드한 그 투자 패턴에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트렌드를 좀 못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외국처럼 이런 기술 개발 투자와 기술 개발과 이 투자 이러한 마켓이 잘 연결이 안 되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스탠포드의 오픈 연구 생태계에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의 뭐 알로하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논문으로 연결되는 시점들 이런 것들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픈 VLA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활발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젊은 개발자들도 이런 컨소시엄에 가입을 해서 계속 논문을 참여하는 그런 학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학연의 연계,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로만 사실은 뭐 정부도 많이 그걸 연결시키려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했는데 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제가 미국만 얘기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논문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중국의 논문들 이런 거 보면은 학교와 뭐 중국의 베이징대, 상하이대, 저장대 뭐 이런 데서 얼마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논문들이 또 그들의 스타트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중국의 3대 회사는 유니트리, 유비테크, 엣지봇입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은 회사들이 열몇 개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세 개 회사고요. 유니트리 당연히 뭐 이번 춘절 행사에서도 또 한 번 우리를 놀라움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비텍, 엣지봇 이런 데서 이미 엣지봇 같은 데서는 작년에 5만 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트리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부 엔비디아의 그 파운데이션을 다 쓰고 있고 그거의 핵심 기술들은 전부 지금 그 깃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는 공개는 안 해요. 그러나 개발 환경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트리의 로봇은 교육용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희들이 싸게 사서 그다음에 학습은 너희들이 시켜라. 다 학습시킨 건 한 1억 정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나 학습 안 한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잘 형성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작 데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손기술 이런 작업 동작은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테크도 역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수천 대가 이렇게 막 양산돼 가지고 막 트럭에 실리는 장면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 내 공장에 투입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학습했길래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일단 공장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양산을 찍어내지 않나 이런 식이 들고 유비테크도 역시 계속
지금 뭐 유튜브에는 뭐 동작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 공장 라인에 들어가서 실제 현장 데이터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에즈봇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양산된 수량으로는 에즈봇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한 5만 대가 생산된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뭐 대략적으로 한 2, 3만 불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나중에는 사실 그 돈을 받고 공장에 투입했는지 아니면 우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또 어떤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또 제조를 또 보급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말 그대로 인해 전술, 뭐 로해 전술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장에 로봇을 뿌리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데이터를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로봇 굴기는 훌륭합니다. 페이턴트 논문도 많고요. 특허도 많고 연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막강한 지원으로 이미 제조 현장에 로봇을 양산해서 뿌리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기술력과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제조 데이터 그걸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뒤따라가는 그런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힘 쪽도 모션뿐만 아니라 힘 제어 쪽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싱가포르의 최근에 또 로봇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각 깎는 것도 유튜브에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손으로 집중하고 있고 이제 동작은 거의 다 마스터한 것 같고요. 손 기술까지 가고 있으면 아까 뭐 제조 쪽에 뭐 ABB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도 열심히 AI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정밀 제조와 AI를 연결을 해서 이런 맥스 얼라이언스 쪽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좀 더 산업 자동화의 축을 잡기 위해서 많은 AI 기업들을 이제 스웨덴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 이제 피겨 AI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사실 오픈 AI에서 튀어나온 이제 또 스타트업인데 아주 혁신적인 또 시스템 1, 시스템 2와 같은 그런 로봇 지능의 어떤 새로운 또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엄청나게 스타트업들이 근데 이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공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쓰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패러다임은 이제 학습으로 가고 있고 학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4대 기술, 아까 3대 기술이라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과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이쪽은 지금 사실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환경도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뭐 또 우리만의 뭐 독자 기술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저는 쓰자는 거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그냥 지금 이미 허깅 페이스 이런 데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받아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활용 기술 쪽으로 해서 그런 심투 리얼 환경과 데이터 플라잉 필 환경으로 해서 데이터를 자꾸 모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일단 피지컬 A를 후발주자로서 저는 감히 후발주자라고 얘기하는데 후발주자로서 우리는 빨리 쫓아가야 된다. 그런 형국에 있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응용 범위를 얼마나 넓혀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분석 또 실제로 이 경쟁 구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결국은 저는 미국은 모델, 칩, 인프라, 플랫폼, 중국은 양산, 현장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유럽은 뭐 아까 조금 더 뭐 기존의 이제 4대 메이커를 중심으로 한 산업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AX와 휴머노이드로 결합을 하면서 가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존의 제조 능력 또 로봇 밀도 강력한 제조 기반 그리고 뭐 젠슨왕도 지금 왜
치킨 파티를 했겠습니까? 우리 삼성 현대가 갖고 있는 제조 환경을 어떻게든 데이터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플랫폼은 부재한 상태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빨리 뒤떨어가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를 쫓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말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5대 과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제조 강국이니까 제조와 특화되고 국가 로봇 데이터 공유 체제를 만들고 핵심 부품, 손,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빨리 우리가 응용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 공장, 우리 내부의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또 반도체 로봇과 SI 로봇 이런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국가는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맥스 얼라이언스 해서 지금 휴머노이드와 제조 AX를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도 K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헤이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AI 맥스 얼라이언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는 로봇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저는 로봇 재단까지도 빨리 만들어서 계속 우리나라의 로봇 강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예, 지금 그 협회 부회장을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뭐 삼성전자 네. 어떤 소식을 좀 우리 지난 20년간 협회 이름이 한국 로봇 산업 협회였는데요.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작년 9월에 한국 AI 로봇 산업 협회 이렇게 이 AI 자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회장사로 삼성전자 우리를 회장사로 모셨고, 네. 회장님으로는 우리 오준호 휴보 로봇의 아버지 오준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설립자이시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사업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 분을 협회장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한국 로봇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보자. 그래서 350여 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로봇 산업협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게 치킨 먹으러 오고 나서 네. 좀 그 전과 그 후가 조금 어떻게 변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렇게 대기업 제조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로봇에 투입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물론 이제 세계 회사는 서로 상호 경쟁과 보완의 관계가 있지만은 이런 대기업이 일단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로봇 기술 그리고 또 제조 지능화 기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은 피부로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변화가 올해부터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이나 대학교 다니생이나 앞으로 이제 나 전에 AI랑 로보틱스랑 이거 올 줄 알았어. 난 굉장히 컴퓨터 이쪽이 다 합쳐지는 것 같은데, 그냥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배워라, 엑셀로도 할 수, 그림도 그린다, AI. 근데 이제 내 캐리어를 할 때는 어떤 쪽으로 하면은 좋은지 한번 마지막으로 저기를 한번 네, 조언해 주십시오, 인사이트로. 사실 우리가 계산기를 쓴다고 산수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를 쓴다는 것은 마치 계산기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엑셀을 쓰는 것 같은 도구를 쓰는 것이고요. 저는 AI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빼앗긴다, 또는 뭐 개발자나 또는 이 코딩에 대한 작업이 다 AI로 대체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명이 해야 할 일을 10명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만 하고 설계만 해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꿈꾸는 어떤 로봇의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의 전 천국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개발자들이 자꾸 취업 분위기가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약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저수준의 개발자들은 AI가 다 대체를 해요. 그러나 고수준의 개발자들은 그 인사이트와 지금 대부분
전 세계의 AI를 주도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그 핵심 역량을 보면 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학도 열심히 하시고 예. 또 개발 알고리즘도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AI라는 능력을 덧붙이면은 훨씬 더 일파만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약간 좀, 또 다른,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저희 고 박사님이 약간 이상주의예요, 약간.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조 AX, 또 이 제조업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이걸 한번 요새 또 이 제조업에는 이게 또 지금 화두예요. 자율 제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개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엑스에서 사업 총괄 담당하는 김재성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 고경철 전무님께서 그 피지컬 AI의 이제 흐름, 그다음에 글로벌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구조나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다고 봤을 때. 실제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제조업체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통찰력을 좀 얻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인터엑스는 지금 6년 정도 된 국내 스타트업이고 직원은 한 200명 정도 있고 60% 인력이 전체 인력의 60%가 지금 R&D 쪽에 이제 포진되는 그런 회사이고요.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AI 모델을 주로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제조업의 현재 어떤 상황들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렵죠. 이제 중국 얘기도 하시고 또 미국 얘기도 하셨는데 굉장히 부침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의 어떤 혁신 한계성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전쟁도 났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체감하는 문제는 현장에 인력들이 없다. 예, 그래서 제조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라인에는 이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숙련된 노동자들도 이제 조금씩 은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에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조업이 힘든 상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AI를 이제 제조 현장들은 그런 AI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경쟁, 혁신 이런 걸 이제 도모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제조 현장의 시스템들을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하던 일들을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자동화, 정보화의 시대로 많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기계가 대신해주는 이제 이런 일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이제 정보화, 이제 이런 시대에서 AI로 가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지능화 자율화로 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모델 자체가 지능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 에이전틱 AI처럼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제조 현장이 바뀐다. 이제 이런 큰 패러다임으로 저희는 현재 AI가 새로운 제조 현장을 바꾼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더스트리 3.0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 AI를 얘기해도 기존에 했던 스마트 공장과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반대로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레벨 3.0의 현재 우리 제조 현장 스마트 공장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간들만이 했던 작업들을 많은 부분들을 로봇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는 시스템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그걸 보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3.0인데 레벨 4.0의 SDF 기반의 AI 자율제조다 하면은 뭐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제조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람의 개입을 가장 최소화, 거의 없게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고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말씀했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계도 나왔었는데 이런 피지컬 AI들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다크 팩토리죠. 네, 공장 자체가 불이 꺼진. 그래서
공장에 사람이 없으면 사실 불을 켤 염려도 없고, 네. 그죠? 그다음에 방습, 온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24시간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공장 자체가 하나의 큰 시스템 덩어리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4.0의 시대로 간다라고 이제 저희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 자율 제조라고 했을 때 그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공정에만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라인에만 이제 그런 걸 집중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조 현장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제조 현장은 이제 회사 규모나 또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르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정을 둘러싼 제품 설계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이것들이 기존에 있는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들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윗단에 보면은 의사결정과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통합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AI 자율제조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AI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뉴팩처링 AGI로 가기 위한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이라든지 제너레이티브 AI, 피지컬 AI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당연히 저런 AI 모델들이 제조 현장에 도입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데이터죠. 예,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시키고 전처리를 해서 AI 모델이 학습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팔란티어로부터 시작된 시멘틱과 온톨로지,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결합이 되어야만 AI 자율제조, 매니팩처링 AX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제조 현장이 가져갈 수 있는 AI 또 AI 자율제조로 가는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저희 인텍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 조건을 최적화하는 AI, 그 다음에 품질을 예측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검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산업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AI 자율제조의 큰 솔루션 흐름들이다. 그리고 이제 큰 맥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도 공개하실 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자료를 공개하시면 이제 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료예요. 두 자료가. 요거를 교과서보다도 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오늘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여기 나온 거 자세히 자기가 모르는 거는 네, 굉장히 자료 잘 만드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료가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피지컬 AI를 이제 한번 자율제조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네. 텐데요.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 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휴머노이드. 예,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에 들어가서 뭔가를 조립하거나 공정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조 현장에서 바라보는 피지컬 AI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당연히 들어가고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실제 라인에서 쓰는 로봇 암들, 그죠? 그리고 공정에 대한 필요한 기계들, 그다음에 하차를 해주는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밑에 있는 저런 큰 이제 머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공작 기계 같은 거죠. 사출, 성형, 프레스를 해주는 저런 기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피지컬 AI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조 현장은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라인에서 사람보다는 저런 로봇 또는 기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 모델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보면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저런 머신에도 로봇이, 그러니까 AI 모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런 공작 기계,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기계인데요. 저 기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AI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지라고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텍스에서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상으로 적을 수 있는 이제 범위들을 봤을 때 크게 한 7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비의 상태를 최적화해주는 AI 모델, 그 다음에 생산 조건을 최적화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저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어떤 품질을 예측하거나 더 나아가서 예방해주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저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가 장비들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지 보존을 해주는 설비 유지 보수,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또 ESG 굉장히 많이 화두가 네. 되고 있죠. 그래서 탄소와 대한 부분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AI 모델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것들. 저렇게 지금 딱 그 개폐망이 돼가지고 문이 닫히고서 안에서 작업하는 모델들은 상관이 없는데 오픈이 돼서 작업하는 모델들은 작업자가 들어가면 위험한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AI 모델로 같이 연결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제어해줘야 되는 것들. 요게 이제 .ai라는 거가 그 회사의 모듈의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예. 각각의 지금 항목들에 대해서 머신 AI, 레시피 AI, 퀄리티 AI가 저 인터엑스가 만들어낸 실제 제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모델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밑에 있는 베이스 플랫폼은 어떤 건가요? 거기 이렇게 밀집 깔아야 되는 OS를 있나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이제 라마나 그다음 QM 모델을 엔진으로 해가지고 네.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를 했을 때 아까 이제 고경철 전무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의 이제 좀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피지컬 이제 실제 장비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메타물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비에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했을 때 실제 장비에다 계속 해볼 수는 없거든요. 장비를 멈추거나 또는 고가 장비를 우리가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해보지를 못하는데 저런 이제 피지컬 AI 모델을 메타물리 형태로 연결을 해면은 실제로 이제 테스트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제 장비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메타 물리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그 뒤에를 좀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희가 지난 하노버 메스에서 저희가 직접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프라노프라고 독일에 있는 연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조그만 기계는 사실은 진짜 실제 공작 기계고요. 그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 저 공작 기계를 그대로 가상의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모델에서 만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서 최적화시킨 모델을 실제 피지컬의 장비에다가 적용해보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전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 그 머신이랑 메타 그 저희랑 뭐 어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릅니까? 피지컬 AI에서 얘기하는 메타 물리는 이제 하나의 머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따로 저희가 피지컬 AI처럼 이제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DT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개념이겠죠. 네, 공장의 전체 흐름을 디지털 트윈의 관점에서 싱크해서 관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게 그 보통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면 네,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고 회사에서 네, 일반적으로 독특하게 밀고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아, 이게 읽어보다 보니까 네. 어떤 거는 이게 어떤 회사 건지 뭐 예를 들어 스마트 툴스 이런 거는 여기 이 회사에서 나온 한 4년 정도 전에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네. 좀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제조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작업이 저런 이제 그 드릴 작업이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물체에다가 절삭 가공 구멍을 가지고 이제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데 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공정은 저 드릴이 굉장히 비싼 공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 구멍을 뚫어야 될 물체가 비싼 공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그 똑같은 두께로 똑같은 깊이만큼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절삭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저게 이제 마모가 되고 네. 불량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불량이 나가지고 저 장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냐면은 저 모델이 계속 라인을 타고 마지막에 검사 장비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량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량이 발견돼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게 불량이 됐지라고 추적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제품들은 다 불량 제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작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삭 가공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검사 전에 그런 불량률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량품에 대한 코스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기계, 저 드릴에다가 AI 모델을 우리가 같이
센싱을 같이 포함해서 넣는다면은 저기서 학습하고 저기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모델입니다. 근데 그 센싱이 약간 좀 그 표준화된 걸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센싱이나 이런 거는 종류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이걸 표준화된 거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센서나 이런 걸 표준화를 제공합니까? 네, 그걸- 지금 저기 지금 조그맣게 남아 있는 이제 프라노프라는 이제 네, 프라노프. 저기서 그 만들어진 기술 자체가 이제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경쟁력 있게 네. 만들어낸 제품들이 지금 이제 국내나 이제 그 글로벌하게 제조 현장에서 쓰는 제품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만든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프라노프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해봐라 라는 이제 제안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또 저희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런 현장들에서 제조 현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AI 기술들을 이제 제조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사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약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디지털 데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다큐멘트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한 규격이죠. 그래서 AAS 모델이라고 저 이제 그 데이터 국제 표준인데요. 저 표준에 맞게끔 로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에 맞게끔 표준화시키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 있어서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현장의 어떤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제 많이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LLM 모델을 뭐 그 규모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제조 현장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조 현장의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나 그들이 쓰는 언어들, 그다음 다양한 어떤 그런 용어들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조 현장에서 쓰는 모델도 있지만 사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히 이제 이런 그 AI 모델을 각 제조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된 모델들을 학습하는 것들 플러스 각 제조 현장에서 쓰고 있는 회사에서 쓰고 있을 그 회사만의 내용들을 레그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만의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드리는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멀티모달을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제 말로 했을 때 대답을 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은 이제 아까 제조 현장의 라인에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많다.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 숙련공들이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라인에 어떤 기계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숙련공들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금방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급하게 뭐 매뉴얼을 찾아볼 수도 없고 봐도 모르고 한 사람이 붙어서 가르쳐 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멀티모달 핸드폰을 찍어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만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제조 현장은 이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보고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보고서, 주간 보고서, 그다음 업무 보고서, 생산 보고서. 그래서 이제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이제 그런 보고서 작성도 사실은 이제 그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특화돼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조 현장의 AI 모델들이 사실은 이제 전 공정에 다 모델을 쓰는 회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모델, 특정한 라인에 이제 AI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산하는 이제 이런 현재 그런 정도의 스테이지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틱 AI, 자율형 AI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AI 모델과 학습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이제 거래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해서 실제로 제조 기업들 간에 또는 서플라이어 공급 기업들 간에 또는 그 1차 벤더와 서플라이어들 간에 이런 이제 그 플랫폼들을 저희가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들을 저렇게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만 소개를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제조 AI 기술들이 제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이제 발전 방향들이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 제조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뭐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실적 집계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 이제 AI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AI 모델이 작업을 해서 값을 내주고 그 값을 가지고 사람이 분석하고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이 되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발전이 되면은 사람이 빠져나오고 AI가 에이전틱 AI 모델이 이제 바뀌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로 AI가 자유제조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가 그 에이전틱 AI를 플랫폼을 만드는 거가 최종의 목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젠 X를 키워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회사? 젠 AI는 이제 그 생성 AI 말씀드렸던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그런 모델이고요. 그 모델 플러스 그 제조 공정에 사실은 AI 모델이 들어갈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조 공정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총무 업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다 통합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조건에 대한 AI 에이전트, 그다음 품질 관리, 설비 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모이게 되면 매니팩처링, AGI 이런 형태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아키텍처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 제조 인더스트리 3.0에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팅 레이어에서 PLC라든지 그다음에 MES 레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제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ERP나 그다음에 의사결정까지 연결되는 이제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저게 만약에 자유제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한 크게 5개 정도 레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에 데이터 옵스, 그 다음에 DT,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맨 마지막에는 에이전틱 AI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로 저희는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고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이 행사가 이제 우리 그 심토스 4월 13일부터 하는 심토스 행사의 이제 프리뷰 이제 세미나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심토스 2026에서 아마 이제 특별관에서 가장 큰 부스를 이제 저희 인텍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나와 있는 이제 그 큰 설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AX의 이제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서 팩토리 AX,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젠 AI,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이제 소개와,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공작기계를 직접 갖다 놓을 거예요. 위아에 있는 이제 그 공작기계를 직접 갖다 놔서 공작기계가 실제 운행이 되면서 그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노버 메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걸 실제로 이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 현장에 어떻게 AI들을 적용하고 그 DT로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 4월 13일 날 하는 심토스에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요새 가장 중요한 개념, 컨셉을 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얘기하니까 약간 빠먹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그래서 사람 AI가 있거나 컴퓨터가 로봇가 있어도 사람이라는 거가 스토리텔링도 하고 감성도 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이런 세미나를 해야지 하는 거고, 뭐 자료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준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분 멘토가 이 1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연락을 해서 만나셔가지고 더 많은 거, 내가 이 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공부를 제가 가는 방향이 이쪽이랑 이쪽이네 이런 거를 조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요새 뭐 아직도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옛날 다 있어요. 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제가 아까 느낀 것처럼 그 빅4 로보틱스 그 회사들이 수십 년 동안 로보틱스의 거대 기업이었는데 아마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혁신적인 거는 뭐 한 번 해놓고 마냥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끊임없이 베타로다가 사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네. 그 많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가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한두 개만 할까요? 또 아는 저기니까. 그 아까 설명은 나왔어요. 설명은 저는 뭔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그 옛날 OS가 없어지고 제네릭 그 AI OS가 지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모님. 네. 저는 사실 OS라는 것 자체가 역시 올드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휴먼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OS 배우다 보면은 지금도 잘 모르면은 GPT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OS의 개념보다는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로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조 환경에서 서로 대화하는 지식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대화하는 게 있고 또 로봇 프로그래머에 오다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만의 그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현장에서의 그 인사이트,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쓰는 대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knowledge 베이스, 그것을 잘 만들어서 요즘에는 AI on AI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AI는 이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에서 조금 더 애플리케이션 AI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머신 AI가 있다 그러면 머신 AI는 그 머신의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휴머노이드 AI가 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를 잘 제어하기 위한 에이전트 기술은 또 가장 거기에 스피시픽한 그런 AI 기술이 되고 하이 에이전트는 오히려 제너럴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페셜 토픽에 맞춰서는 또 스페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기술이 결국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AI를 위한 OS가 아닐까 오늘 그렇게 두 생각합니다. 분이 이제 약간 결이 다르는데 이제 합쳐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로보틱스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로보틱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로보틱이 주체고 OS는 시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AI 하는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해 보면은 야 우리가 저기 두뇌고 저기는 그 액추에이터랑 기계의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분이 한번 여기서 합의를 하시고 네. 두 분이 만나시면은 네. 이제 그 저희가 경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계층화 구조라 그래가지고 뭐 OS 레벨, 뭐 미들웨어 레벨, 뭐 애플리케이션 레벨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구성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전트 레벨화 해가지고 이것이 유니디렉셔널하게 뭐 탑다운을 하든 뭐 버텀업을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어떤 분이 한번 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컴퓨터 환경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그 로보틱스나 이런 데도 클라우드 환경이면은 보다는 현장이나 이런 데는 엣지나 뭐 요새는 뭐 포그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클라우드랑 그렇죠. 저는 뭐
그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체 클라우드를 못 쓰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뭐 클라우드 컴퍼니들이 뭐 보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현장 데이터나 또는 우리의 기술적 노하우를 유출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특히 뭐 중국 제품 그렇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마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인터엑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고용 테크놀로지가 많이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축을 요구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온 그렇죠. 디바이스 환경으로 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것은 또 우리 제품이 이제 일반 유저들한테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할까 할 때는 또 그것이 온 디바이스 환경으로 또 가서 그것이 또 상당히 스케일에 따라서는 우리 온프리미스에 있는 서버에서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또 대처하기도 하고 그것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보완해 봐 주시죠. 그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보다는 온프라미스 환경을 대부분 다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 현장이 생각보다 그런 인터넷망이나 그 네트워크망이 그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예, 인터넷 안 되는 공장들도 많고 그런 곳들은 사실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또 AI 모델도 또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온프라미스 환경이 더 그 이제 경우에 대세인 따라서는 오히려 커스터머가 네. 온프리미스도 안 된다. 또 자기네들의 사용 기록이 또 데이터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또 그 온 디바이스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또 대응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사용자의 요구와 그 환경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인데 두 분께서는 이게 이제 LLM으로 시작됐다는데 이제는 좀 더 LLM, 뭐 프롬프트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약간 얘를 왕창 이해를 시키는 온톨로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AI나 이런 데 온톨로지가 많이 됐는데 피지컬 AI 쪽에서도 어떤 온톨로지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실 거나 있나요? 너무나 온톨로지가 중요한 것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20년, 30년의 설계 경험, 또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 사실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겨우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 능력, 그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전문 분야에서의 그러한 지식, 이제 케이지라고 하는데 그 케이지 베이스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그래서 저도 우리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룩하셨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핵심은 결국은 이제 지식 베이스를 누가 잘 구축해서 그것을 렉으로 요즘 렉도 단순히 벡터 렉보다는 그래프 렉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플란티아 온톨로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그런 지식 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기존의 그 AI 파운데이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얘기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기계 정비 얘기를 하셨는데 딱 기계 정비 매뉴얼만 딱 주고 이 안에서만 대답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기존의 챗GPT는 자기가 그 외에 또 일반 제너럴 지식을 기반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마운더리를 주는데 그런 스킬들을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문성이 저는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글로벌하게 이제 LLM 자체가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학습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추론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GPU가 아니라 이제 NP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산업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제조업에서는 사실은 제조업만의 또 어떤 언어 모델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만의 언어 모델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저희가 이제 도메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메인에 특화된 이제 AI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멘틱과 온톨로지죠. 데이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AI가 학습을 해야만 진정한 이제 AI 효과를 각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분이 이제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은 완전히 저기 광팬이신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 네. 근데 요새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으로 가니까 다른 데에서 그 GPU 시대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GPU 시대가 끝나고 NPU 시대가 가면 또 쿠다나 이런 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굉장히 싸되면 다 왕창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아까 NPU 얘기 나오셨는데 코딩하는 사람은 사실 매트릭스 때문에 GPU 쓰는 거지 GPU를 왜 그 비싼 GPU 카드를 몇 장씩 쓰면서 그림도 안 그리는데 왜 이걸 하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를 또 언디바이스를 할 때 GPU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NPU에 대해서는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마지막 질문. 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플랫폼이냐, 칩을 어떤 걸 쓰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굳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자고 했던 것은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한 그 집단지성을 우리가 빨리 쫓아가자는 것이었고, 칩이 바뀌거나 플랫폼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까 OS가 바뀌어도 예전에는 그게 자기의 10년 노하우였는데 지금은 다 GPT가 해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도 만약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NPU로 간다 또는 구글 칩으로 간다 또는 퀄컴 칩으로 간다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글로벌한 환경에서 우리가 추종해야 할 흐름은 놓치지 말자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외톨박이가 돼서 네. 세계적인 수준은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그 슬로우하게 거기서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버리면 그걸 저는 우려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솔루션을 우리 추정하자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나와 메세 이런 데 가도 옛날에 이 독일 사람들이 깊이는 있는데 빠른 거 이런 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이 트렌드나 이 스피드는 그래서 저는 아까 좀 걱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보다 빠르거든요. 한번 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런 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만 하면 엄청나게 빨리 또 이 위기를 그 해가지고 그동안 뭐 또 삼성 말고 또 NPU 커다란 회사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우리 박사님의 그 약간 반론을 좀 하자면 네. 대한민국이 빨라서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이유는 집중력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속도 플러스 한번 꽂히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거기에 아주 몰입하는 몰입하는 거죠. 예, 그 능력이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는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기만의 자산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집중력은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지금 AI와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변화를 빨리 우리 거로 빠르게 합숙을 해서 자기 분야에 집중하는 능력 그것을 조금 더 보완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요새 뭐 방사 이런 것도 거의 그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최고의 퀄리티도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게 또 약간 최고 기술도 있지만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스피드 우리가 그쪽에 또 어떤 뭐 큰 경쟁력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내용이 저는 그동안에 다 정리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 4, 5년 동안 골치 아팠던 막 했는데 결국은 했는데 오늘 이걸 들으시고 여기서 그 전에 거를 한 단계 넘어서는 DX에서 AX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